비상장일 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반기 매출이 한 150억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한 4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초창기에 딱 제품 거래처 두 군데 벤처 캐피탈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를 보여준 거죠. 저는 절대 금수저 아니고요. 결혼할 때 자산이 마이너스 2천이었고요. 뭔가의 대박이 터지는 5분 전까지 대박이 터질 줄 몰라요. 시총은 충분히 저는 도달이 넘어까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니들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이제 창업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저희만의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에서 유일한 이렇게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 조금 어렵겠지만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사실 2000년 초부터 논문이나 이런 것으로 제시가 됐었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만드는 방식들은 있었는데, 저도 이걸 많이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흔히 얘기하는 컨버전스라는 거죠. 내가 전공하는 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찾기에는 어렵고, 기존에 이제 대량 생산이나 이런 공정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인 중에 반도체 장비를 만들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면서 우리가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분이 이러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장비로 만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 기술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흔히 저희가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는 몰딩 방식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니들을 틀에서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런 점착 패치 위에 붙이는 공정이에요. 틀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붕어빵 생각하시면 되죠.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 넣어서 열 가해서 굳혀서 딱 뜯어내면 붕어빵 나오듯이, 틀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생분해성 폴리머를 넣어서 굳혀가지고 떼면 마이크로니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점착 패치 위에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 자체는 이거를 자동화 하더라도 니들을 패치에 붙이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그게 더 어렵습니까? 몰딩. 자동화를 할 수가 없지.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하나씩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난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한 번에 지금의 기술이 나온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 부분을 금속 판 위에서 먼저 만들고 그걸 점착 패치에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샘플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랩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때 이제 일본의 거래처에서 샘플 20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연구원들이 면도날 하나하나로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니들 부분을 먼저 만들고 패치에 붙이는 게 아니라 패치 위에다가 니들을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옮겨서 하는 공정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패치 위에다 만드는 걸 이제 처음 시도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 방식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한 건가요? 그렇죠. 그전에는 패치 위에 얇은 필름을 얹고 그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필름도 없애버렸어요. 점착면 위에다가 마이크로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투과해야 되는데, 우리 피부라는 조직이 생각만큼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피부는 최전방의 철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의 어떤 병균이나 이런 걸 다 막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뚫린다, 상처가 난다 이러면 금방 회복이 돼요. 특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니들 침이 이렇게 박히게 되면 우리 피부는 엄청난 힘으로 얘를 밀어냅니다, 밖으로. 그래서 아주 밀착돼서 붙여놓지 않으면 들어가서 계속 흡수되지가 않아요. 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이크로니들 본연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도 저희 기술은 꼭 필요한 거고, 마이크로니들 점착면 위에 하나하나 만드는 게 자동화 공정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그걸 적용했을 때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효율적인 측면, 흡수율 측면에서도 타 방식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대량 생산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해외 업체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몰딩을 이렇게 패치에 붙여야 되는데, 이 공정을 자동화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로봇팔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정 자체가 상당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몰딩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다시 점착 패치 위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이제 의약품 분야에서는 살균, 멸균 공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산 공정을 하는 데에서 큰 허들이 되는 거고, 양산 공정을 하려면 돈이 많아서 자 양산 공정을 세팅하고 설비를 놓고 자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돈을 허비해 가면서. 양산 공정이 저희도 세팅이 된 이유는 주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양산 공정이 자동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저희가 2012년 말부터 지금 2024년까지 12, 13년간을 거쳐서 공정을 계속 개선시켰고,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화장품 분야에서 물건을 계속 주문을 받아서 팔기 위해서라도 계속 만들어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산 공정이 세팅이 된 거죠. 이 12년의 노하우가 물론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줄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1, 2년 안에 당장 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엔 저희가 이제 또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 FD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의료기기인지 이게 의약품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마이크로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창기의 마이크로니들은 금속 침 형태로 만들었어요. 금속 침 형태의 약물을 끝에다 코팅을 약간 한 거죠. 그래서 침을 이렇게 하면 약물이 거기에 딱 들어가겠다. 그렇게 한 미국의 업체가 있었고, 그 회사가 마이크로니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조사노 파마라는 회사였고요. 조사노 파마는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있다가 결국은 최종 제품이 임상 3상까지 다 완료를 하고 FDA 승인을 못 받아서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문제였냐면, 그렇게 약물을 코팅을 하면 약이라는 거는 균일성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양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코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밀려버려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편차가 컸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팅형 마이크로니드를 한 거는 사람들이 이거는 의료기기로 갈 수 있겠다, 주사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기구고 거기에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코팅하면 허가를 받기 쉽겠다라고 접근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의료기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FDA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용해성인데, 이거는 미국 FDA에서는 일단 하나의 의약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은 새로운 게 나오면 일단 기존에 있는 기준의 제일 높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계속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야, 그렇지만 이거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왜냐하면 양산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이 딱 완성되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OTC 의약품을 출시를 했고, OTC라고 해도 의약품 수준의 제조 공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미국 FDA에서 OTC 제조 공정에 대한 오디트를 하고 저희가 그걸 잘 통과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그 승인이 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공정 자체는 OTC라고 해도 완전 전문 의약품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의약품 생산 기준에는 적합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로 니들 기술의 아까 범용성, 다양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니들 안에 뭐 들어가는 약물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비만이나 당뇨 이런 쪽이 좀 핫한데 네. 이쪽으로도 저희가 좀 연구 개발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기사도 나갔지만 위고비라고 하죠. 세마글루타이드 GLP-1 계열의 약물이 최근에 이제 당뇨로서는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비만 치료제로는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사 제형으로 나온 거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변환시켜서 지금 현재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GLP-1이라는 게 당뇨약으로 개발됐고,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 메커니즘이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만약으로 더 유명해지고 시장도 훨씬 더 커지고, 거기에 미국 FDA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치료약으로 승인을 내준 거가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거죠.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 패치 제형으로 하면 패치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수능성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주사를 맞을래, 패치를 붙일래?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이면 거의 10명이 다 패치를 붙이겠다고 하지 주사를 맞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비만 당뇨 쪽에 관련된 원료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않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제형이 있으면은 네. 그걸 가지고 저희의 기술을 이용해서 전달을 네.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사 제형으로 허가된 약물을 패치 제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네. 제형을 변경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물질 특허가 26년도 정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국내 제약회사도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같이 패치 제형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고, 패치 제형의 개발이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의약품으로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피부 국소 부위에 작용하는 게 있고,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워킹을 하게 만드는 백신이나 저희 알러지 면역 치료제 같은 게 있고, 피부를 통해서 혈액 내로 약물이 들어가서 혈액 내에 일정한 농도의 약물을 유지시키고 그 약물 동력학적인 그래프를 만족시켜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류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쉽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혈액 내로 잘 흡수되고 혈액 내에 그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족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임상을 들어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물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에서도 그렇게 혈중의 약물 동력학적인 그래프가 얻어진다면 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뇨 비만 관련해서 이제 랩메드 2003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부합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들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 이제 한국 제약회사나 이런 데도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B2C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저희 같은 업체랑 컨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돼서,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땐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은 그래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일상 결과는 올해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잘 안 나온다면 그 안 나온 결과를 잘 분석해서 다음 대응 방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2, 3년 내에는 충분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이크로 니들을 찾아봤을 때 최근에 리들샷이 엄청 붐업이 됐고 떴잖아요. 그래서 물론 패치형은 아니고 그냥 바른 형태지만 라파스라는 회사에서도 마이크로 니들이 되게 대중화되면은 이 VT라는 회사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또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과 VT라는 회사가 좀 붐업됐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저거는 엄연한 의미로 마이크로니들이 아니고 용해성도 아니고 저희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에 대한 컨셉을 나름대로 차용을 잘 해서 화장품 분야에 상당히 상품화를 잘했다라는 거고요.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게 마케팅을 잘했고 그거는 매출 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제형을 니들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따끔따끔한 네. 효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좀 잘 돼. 마케팅이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확실히 화장품이 주는 그동안의 보습 기능 정도를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내 피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소비자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구나. 그런 영역의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더라도 내 피부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시장이 확실히 열리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또 이제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 또 브랜드 같은 거를 런칭한다고 제가 혹시 뭐 이런 계획들도 혹시 제가 엔지니어니까 화장품을 먼저 한 거는 의약품 생성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 노하우를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화장품을 계속 생산을 해보면서 이게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내지 않고 ODM으로 공급하고 큰 화장품 회사에만 공급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 화장품 회사들이 이 제품을 잘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특성을 아직 잘 모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들한테 잘 알리고 시장을 넓혀나가는 일은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만들었고 브랜드 제품을 시장에 출시시키면서 그러면서 ODM 영업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진출도 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 가치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브랜드니까 B2C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벡사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바이오 메디컬이나 이런 업체들에 뭐 상장되는 업체도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미국 회사나 이런 쪽으로 좀 벤치마크 하려는 회사들이 마이크로 니들 분야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없고요. 마이크론 바이오 메디칼이나 텍사스나 아직 비상장이고 밸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처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네. 상당히 고평가돼서 지금 비상장 분야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펀딩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양산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연구개발을 하는 게 백신 분야 하나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상장일 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일본 거래처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 미국 거래처가 됐을 때 매출이 거의 뭐 반기 매출이 한 150억 나오고 네. 영업이익률이 한 4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초창기에 딱 네. 제품 거래처 두 군데. 네.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를 그렇죠. 보여준 거죠. 첫 제품이 상용화가 되자마자 쫙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우여곡절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드럭 딜리버리 분야만 제가 얘기했지만 드럭 딜리버리 분야 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은 충분히 저는 도단위 넘어까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또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저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정리해주신 이제 소개서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 워낙 인구도 많이 줄고 전 세계적으로 수명을 많이 늘리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대신 로봇이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침습력으로 해서 맞을 수 있는 병원들의 주사들은 전부 패치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미래가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연소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펌프를 달아서 약물을 조금씩 투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좀 근미래적인 거 말고 좀 먼 저는 우리 회사를 시작한 거에 대한 비전? 내가 이게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패치 백신이 돼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백신이 보급되지 않는. 왜 보급되지 않냐면 콜드 체인이 없기 때문에 보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백신은 WHO에서 많이 사서 공급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콜드 체인으로 보관 유통을 해야 되고 접종할 수 있는 의료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급이 안 되는데 패치 백신이 되면 자가 투여도 가능하고 상온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내가 뭐 회사를 하는 참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나는 진짜 뭔가 하나를 하고 가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걸 꼭 만들어내는 걸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니까 지금 뭐 단기 분기 실적은 소폭 적자나 뭐 살짝 흑전 뭐 이렇게를 목표를 하고 계신데 연간 R&D 비용을 4-50억을 쓰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결국엔 이렇게 된 거는 미래의 꿈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는. 피디님 그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대표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렇게 내 회사를 키우고 싶다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제 나이 또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좀 현실감이 없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표님 뭐 금수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 보시는 청년들한테 도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금수저 아니고요. 결혼을 꽤 늦게, 요즘으로 치면 늦게도 아니지만 34살쯤에 했고 결혼을 할 때 자산이 마이너스 2천이었고요. 그리고 상업 초기에 거의 하숙비 수준으로만 집에 갖다 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에 욕심을 가져야죠. 그게 좀 절실하다면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경제관념을 잘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갖고 도전을 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설사 안 되더라도 그게 내 탓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됐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뭔가의 대박이 터지는 일 5분 전까지 대박이 터질 줄 몰라요. 진짜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시점 5분 후에 갑자기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버티기 위해서는 영리해져야죠. 내가 무모하게 버틸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마련을 해야 된다. 요즘 창업 붐이 많이 일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창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투자자도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리워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은행 빚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받으면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가슴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안 되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읽었었던 책 중에 7일 만에 배우는 MBA 뭐 이런 게 있었어요. MBA 과정에서 도대체 뭘 공부해? 라고 하면서 봤던 책인데, MBA 과정 중에 윤리학 과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MBA 코스에서는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계를 계속 주는 거죠. 기업가라면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그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윤리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가 그때 조금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고 잘 견뎌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이뤄내는 것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발전이 될 거고 각자의 삶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사업하실 때 많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3프로 팁인가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제가 좀 알고 싶은 분야를 전문가 모셔놓고 막 인터뷰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는 편입니다. 그 아까 전에 뭐 인문학 책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드셨을 때나 좀 원동력으로 삼으셨거나 뭐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라파스를 시작할 즈음에 책들을 좀 봤어요. 안철수이 쓴 책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자기가 읽었던 책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책을 읽어서 감명을 받았다. 그게 일본 수학자의 자서전 같은 책이었어요.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수학계 노벨상 같은 것도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40대까지 되게 평범했대요. 근데 이제 20, 30대쯤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내가 저런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막연한 생각을 그때쯤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난제를 풀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을 받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실제로 해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도 실제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런 게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해보면 세상이 되게 촘촘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허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딪혀봐라. 그건 내가 해봐서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를 화장품 회사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품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의약품을 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연구하기 위한 R&D 단계였습니다. R&D 단계를 저는 돈을 벌어가면서 한 거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장품 영역대로 또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정에 대한 R&D가 저희는 끝났고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일반 의약품이 들어가면 전문 의약품이 또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도 제일 제가 정점으로 보고 있는 백신 패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꿈꿔왔던 돈을 버는 것도 사업가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돈도 벌 수 있었다라는 큰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야는 의약품 분야고요. 반대 영역도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정보를 마이크론을 통해서 얻어내는 비즈니스 분야도 차근히 준비가 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하고도 지금 연구개발 바로 전 단계까지 왔어요. 그 과정은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아토피 피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피부 조각을 떼었을 거예요. 피부 암이다 그러면 피부 병변을 떼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패치를 붙였다 떼면 거기에 묻어나오는 우리의 생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피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도 있고, 아토피에 맞는 정확한 어떤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미용적으로도 이 사람의 피부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피부에 유분이 많은지 수분이 많은지 민감도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진, 웨어러블 센싱이라는 기술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전개가 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전달하는 영역도 있고
반대로 우리 몸의 정보를 얻어내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양방향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약간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관심도가 뭐 글로벌이든 국내든 되게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대비 올해 또 어떻게 바뀌고 올해 대비 내년 어떻게 바뀔 건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미국 OTC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의약품으로 가능하네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제약회사, 또 일본의 제약회사, 또 영국 쪽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야,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개발해보고 싶어. 같이 개발해보자라는 의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 이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면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전문의약품 허가 과정도 조금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허가 당국도 충분히 잘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되게 바쁘신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님 모시고 이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 딱 영상을 보고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